초이, 혹시 사회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회주의요? 뭔가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갖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한쪽에서는 구소련처럼 무서운 독재 국가가 생각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스웨덴 같은 복지천국이 떠올라서 좀 헷갈려요. 정확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은 모든 걸 통제하는 국가 독재의 상징이고 다른 한쪽은 높은 세금과 보편적 복지의 계명사죠. 맞아요. 둘 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냥 이름만 같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 둘의 관계는 한 철학자가 설계한 미래사회로 가는 2단계 계획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로 나뉘게 된 거죠. 철학자라면 혹시 카를 마르크스인가요? 맞습니다. 마르크스의 생각 속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본주의가 무너진 후에 차례대로 도달하게 될 사회 발전 단계였죠. 1단계, 2단계로 나뉘어 있었다는 거군요. 그럼 1단계가 사회주의인가요? 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흔적을 지우고 공동소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봤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 분배 원칙은 이래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한 만큼 분배받는다. 일한 만큼 받아간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하게 들리는데요. 그쵸.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걸 아직 불완전한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노동자 A가 있고 몸이 좀 약한 노동자 B가 있다고 칩시다. A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B는 4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A는 8시간 일한 증명서를 받고 B는 4시간 일한 증명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증명서로 딱 자기가 일한 만큼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죠. A는 팔 만큼, B는 사만큼이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게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봤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신체 능력이 다르고 누구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B가 몸은 약하지만 아이가 4딸린 가장이라면 4만큼의 물건으로는 생계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과도기일 뿐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 드디어 최종 단계인 공산주의가 나오는 건가요? 2단계는 어떤 세상이죠? 2단계 공산주의는 생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인류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회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단계의 분배 원칙은 완전히 달라져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필요에 따라요? 그럼 제가 일은 하루에 1시간만 하고 집이랑 차랑 최신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돈이나 국가, 계급 같은 것들이 아예 사라져요. 노동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삶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다들 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필요가 자본주의 사회처럼 광고에 의해 끊임없이 부풀려진 욕심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가 충족하는 사회를 상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거라고 본 거죠. 정말 이상적인 세상이네요. 정리하자면 사회주의는 일한 만큼, 공산주의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군요. 그런데 현실은 이론과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빵 사려고 줄 서는 소련이랑 복지가 넘치는 스웨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이론은 그랬지만 20세기에 실제로 실험된 사회주의는 완전히 다른 두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바로 구소련 같은 국가사회주의였어요. 흔히 우리가 빵줄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길이죠. 이 나라들은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소수의 엘리트 관료들이 모든 생산수단을 100% 중앙에서 통제하는 형태를 띠었어요. 마르크스가 최종 단계에서는 국가가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국가의 권력을 무한대로 키우고 영원히 유지하려고 했죠. 계획은 좋았는데 결과는 정반대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중앙에서 모든 걸 계획하는 경제는 엄청난 비효율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관료들이 현지 사정은 전혀 모르면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미국 중서부만큼 밀을 생산하라는 식의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유명한 빵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 정부는 선전 목적으로 빵이나 기본 식료품 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월급은 조금씩 올랐죠. 그러니 사람들은 돈이 생겨서 물건을 더 사고 싶어 하는데 중앙 통제 경제는 그만큼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군요.
결국 가게 앞에는 항상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결국 죄송합니다. 오늘 다 떨어졌어요. 라는 말을 듣고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결국 이 방식은 사람들에게 일할 동기를 주지 못했고 자본주의의 효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마르크스가 생각한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그냥 국가가 모든 걸 독점한 실패한 실험이었군요. 그럼 다른 길을 간 스웨덴은 어땠나요? 두 번째 경로는 바로 북유럽 국가들이 택한 사회민주주의예요.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이라고도 불리죠. 이들은 폭력혁명 대신 민주적인 선거와 의회를 통해 개혁을 이루자고 주장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선택했군요. 이들은 민주주의 정치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결합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제시한 중간의 길이에요. 자본주의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세금을 통해 사회 경제적 평등을 이루길 목표로 했죠.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에 섞은 거네요. 맞습니다. 덴마크의 사례도 흥미로운데요. 플렉시큐리티라는 독특한 노동 모델을 성공시켰어요. 이건 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말입니다.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니 서로 반대되는 말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내용은 이래요. 첫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직원을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어요. 이게 유연성이죠. 둘째, 대신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정부가 아주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를 줍니다. 이게 안정성이고요. 그럼 해고당해도 일단 먹고 사는 걱정은 덜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셋째, 정부가 이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실업자가 그냥 돈만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와, 정말 합리적이네요. 회사는 경영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새로운 기회를 얻고 국가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모습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사회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높은 세금과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분배 정의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처음엔 다 같은 사회주의인 줄 알았는데 구소련식 국가 통제 모델과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은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거였군요. 맞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세 가지 질문으로 최종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생산수단, 즉 공장이나 땅은 누가 가지는가? 둘째,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셋째,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 그거 좋은데요? 그럼 마르크스가 꿈꾼 최종 단계, 공산주의부터 답해볼까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분배는 필요한 만큼 마음껏 가져가고 국가는 아예 사라져버려죠. 그럼 구소련 같은 국가사회주의는 어떤가요? 국가는 모든 걸 국가 관료가 독점적으로 소유합니다. 분배는 중앙 계획에 따라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는 모든 걸 통제하는 절대 권력이 되죠. 마지막으로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는 어떤가요? 생산수단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 소유를 인정합니다. 분배는 시장 원리에 따르지만 높은 세금을 걷어 보편적 복지로 재분배하죠. 국가는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의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비교하니 차이점이 확실히 보이네요. 결국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출발점이었지만 현실 역사에서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국가들은 실패한 국가 독재의 길을 걸었고 오늘날 성공적인 사회주의 모델이라 불리는 것들은 복지국가 노선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용어 하나에 담긴 복잡한 이론과 극명하게 엇갈린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